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의해 근자에 한 2, 3년간 매년 하나씩이 출제되었고 어떤 데는 2개가 나왔던 그 영역에 이어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란 뭘까?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보면 국가가 복지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여기 보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욕구 해결의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가 빠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비중과 지역 주민의 비중을 볼 적에 국가의 역할 비중을 좀 줄이면서 지역 주민의 역할 비중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 운동을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라고 한다 해서 문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확립 운동이다. 시민권 확립 운동이다. 뭐 영어식어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민주 지역 주민 누구나가 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 주민권 확립은 우리가 주민권이죠. 주민의 권리 확립운동이다. 주민의 권리 확립운동이 바로 민주 아니겠습니까? 민주. 또 그런가 하면 거기다 적고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십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복지권 증진, 또 지역사회의 정체성 실현, 또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확충, 또 지역사회복지관의 확대다 좋습니다. 편하게 읽어볼 수 있지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의도적인 조직활동이다. 시민운동이다. 지역사회 기반의 운동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국가 개입의 최소화. 주민 참여의 극대화까지 너무 과하면 최대화를 의도하는 이런 조직 활동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굵은 글씨로만 보시면서 여기 그냥 굵은 글씨.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또 그럼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지금 앞에서 볼 적에는 바로 주민권 확대는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와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굳이 말 안 해도 지역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이 전문성이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런 의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어떠한 응집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앞장서는 전문가 또는 뭐 리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 주민이 민주라고 해서 여기 4번에 지역 주민과 이용자라고 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실무자가 어찌 보면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4번이 1번이어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비전문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의 특징은 개별 사회사업이나 집단 사회사업과는 달리 비전문가들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는 당연하고 지역사회활동과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춰야 될 요건, 주체적 참여, 뭐 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 또 주민들이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거, 또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는 거, 또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거, 뭐 이런 것 등이
이런 것 등을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주민들의 자조정신이라고 하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 주민들의 지역사회 재반 여건 조성, 뭐 이런 등등을 여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너무 넘어가는군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보면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는 주민운동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은 주민운동이라고 적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다. 운동 주체로 주민을 설정한다. 그렇죠?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인 건 뭐 쓸 건 없지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집단적 참여운동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일변하지 않으면 안 읽으시니까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자생적은 자연발생적 그러는데 자연발생적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목적 지향적 의도적 운동입니다. 목적 지향적 의도. 그리고 여기 비제도적 참여. 막상 시험 나오면은 제도적 형태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비제도적 참여 형태다라는데 여러분들 함정을 피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비제도적 참여 형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전식으로 나오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영속적 형태로 체계화된 것을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영속적 형태는 아닙니다. 그때 지역사회의 문제나 지역사회의 어떤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집단적 참여운동이자 집단적인 의도적인 조직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비제도적이라고 합니다. 비제도적. 그다음에 쟁점별로 나와 있는 주민운동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문제나 이슈 중심으로도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일어나지요. 문제나 이슈 중심으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전라북도 부안에 있었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한 범군민 이런 그 반대운동. 그렇게 해서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어디로 갔어요? 경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서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에서라고 조용하겠습니까? 경주에서 여전히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밀양 그 할머니들이 했던 송전탑 반대 시위 같은 거 당연히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하나로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주도에 있었던 제주도 양정마을 그 소위 해군기지 설치 반대운동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문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슈 중심으로 사회운동 차원에 접근하는 이런 지역사회복지운동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공공 아젠다가 형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마다 다 이런 이슈는 존재할 것으로 보고 그 이슈에 대하여 얼만큼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 참여 형태를 집단 참여를 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그다음은 단단한 저희 전문적인 사회복지운동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이런 이슈는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운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드물다.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공 아젠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배경 보면은 그냥 역사니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7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지금 손가락을 6번 60년의 역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란 말을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여기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고죠. 그렇죠? 이런 등등의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전에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체계화되어서 오늘날의 그 삶의 질에 특히 이제 지역은
빈민지이겠지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라든지 다양한 이런 주민운동의 이런 실험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운동권이라고 종래봤던 운동권, 시민운동 세력에 등장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한열 열사의 그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이한열. 그렇게 해서 저희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시민운동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80년 6월 민주항쟁 이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시민운동의 방향이 확산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업 극복, 국민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운동 등의 빈민운동 세력, 또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 등 아주 다양한 이런 그 운동의 방향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점은 언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하여 그렇게 됐다. 어찌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다양성 이런 그 활로가 1970년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좀 늦게 1980년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정치투쟁만을 이끌어가던 시민운동 그러면 정치투쟁, 소위 반여권, 반정부 이런 요구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시민운동의 이슈가 아주 다양해진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다. 보시고.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활동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서비스 제공 활동 이런 사례까지 다 읽어드리긴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운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큰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의의.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또 그러면 주민들의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또 그러면 주된 관심사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생활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반정치투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생활 영역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관련 조직 간 유기적 협력을 우리는 연계성 또는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 간, 관련 시설 기관 간 협력성이나 연계성을 통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특정 집단만을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좀 딱딱하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서 굵은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연대활동이 강화돼야 돼요. 연대활동이. 연계성, 협력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 역량이 강화돼야 돼요. 제도적 여건 마련돼야 되죠. 제도적 여건. 또 운동 주체가 조직화돼야 되는데 워낙 운동 주체의 조직화가 우리의 오랜 그 역사 과정에서 북한과 연계되어서 또 국가보안법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도 조직화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쩌면 연대활동 강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만들어져야 돼요. 네트워크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사업가 또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보면은 연계기술을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계기술.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독립성, 자율성, 정체성을 허용하지만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등장한다면 그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워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을 연계기술,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연계기술
또는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운동에 참여에 전망한 건데 사회복지에 독자적 논리가 필요하다. 독자적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또 독자적 논리와 더불어서 어떤 변혁적 논의도 연결시켜야 된다. 이것도 개발해야 되지만 변혁에 대한 방향성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 이제 주민 참여. 이 주민 참여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 당연히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해서는 주민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시민권 확보에 관련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 참여가 뭐냐 도대체. 주민 참여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 노력으로 주민 협력을 얻는 핵심적 수단이다. 뭐 이런 말들하고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주민 참여란 결국에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확보. 지역의, 즉 민주죠.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소위 권한 확보.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결국에 민주예요. 민주를 증명, 민주의 증명이 바로 참여라는 단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내 땅의 주인으로서 내 땅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몰두하는, 소위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 구성 요소 보면은 뭐 다 뭐냐 알지만 주체는 참여 주체는 주민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교육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또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뭐 이런 말들 좋은 말 썼습니다. 자, 주민 참여는 어떤 장점, 그러나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 참여는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주민 참여의 장점을 보면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또 지방행정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와 공공에 대한 갈등을 중재나 해결시켜준다. 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이 출제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것을. 부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또 그러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행정비용 증가라든지 시간상 지연은 비경제성이 유발됩니다. 비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는 획일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가 획일적으로 지시, 교육 위반하고 교육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지시 감형하면 일사불란하게 능률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것도 획일적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집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는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시간, 비용, 노력이 드는 것을 비경제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주민들 간 갈등도 유발될 수가 있지요.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언제나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는 주민 참여죠. 주민 참여.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의 단계를 아른슈타인은 이것을 세 범주로 나눴어요. 비참여 단계, 또 형식적 참여 단계, 주민 권력의 단계로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이렇게 나눈 거였어요. 그래서 아래서 보면 그냥 아래서 본다면 비참여, 형식적 참여. 다 책에 지금 아래 나와 있죠.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형식참여 그리고 주민 권력. 주민 권력으로 세 개의 범주로 나누는데 비참여에 대한 영역에서는 소위 조작과 치료. 조작이나 치료라는 용어는 오직이라는 단어 붙여서 오직 전문가만의 활동 영역이에요.
조작한다, 실험한다, 진단한다, 처치한다, 뭐 이런 처방한다 이런 용어들은 오직 전문가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도 없고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지도 않지만 필요도 없습니다. 그 조작과 치료. 그래서 이게 머리말로 할 때 조치한다 이렇게 조치한다. 다음에 형식적 참여라고 할 때는 형식 참여. 형식 참여는 세 개의 범주로 이렇게 나눠,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상담, 효유 이렇게 세 개의 종류를 하면서 합쳐서 그냥 정상효라고 무미철자로 정상효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상효, 정보 제공, 상담, 효유. 그리고 주민 권력에 대해서 협력관계, 권한위임, 그리고 주민통제.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은 주민 권력의 범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민의 참여 강도가 세다, 아니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역할 비중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무미철자를 적지 않았지만 아래 비참여는 조치, 형식적 참여는 정상회, 정보 제공, 상담, 효유, 그리고 주민 권력의 영역에는 협력관계, 권한유임, 주민통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지요. 자, 여기 보면 조작과 치료. 이 조작과 치료라고 하는 이 조작과 치료는 비참여. 다음에 정상회라고 하는 정보 제공, 상담, 효유 이 영역은 형식적 참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민 협동관계, 유임, 권한유임, 유임통제는 주민권력.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볼 적에 효유. 주민들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행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행정기관이. 자,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협동관계입니다. 협동관계도 결국에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주장도 주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자, 우리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률에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제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드시 법률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최종 결정은 여기처럼 행정기관이 하겠지만 효유만 하더라도 반영 정도, 여기는 주민 의견의 반영인데 협력관계는 주민 의견의 여기는 주민 의견의 반영 가능. 여기는 필수 반영입니다. 필수 반영. 이렇게 해서 효유와 협동관계에서 협동관계는 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었다는 것을 문서로, 우리는 관료제니까 남겨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권한유임이라는 것은 일부 특정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유임이고, 모든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통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다 중요하겠지만 효유와 협동관계 보시면서 권한유임은 일부 계획에 대해서
권한 통제, 주민 통제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효유 이상 위에 4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청회도 좋고 좋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델파이 방법.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배웁니다만 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기 델파이 방법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전문가 합의법을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델파이 방법. 그다음에 명목 집단 기법은 이건 소규모 집단 의사결정 기법이라는 명목 집단 기법. 또 샤레트 기법. 또 브레인스토밍. 자, 어찌 보면 이런 방법들은 결국에 모두 여기는 해당 주민과의 대화 유도를 통해 하는 방법. 여기는 모두 집단적, 당연히죠. 주민들의 집단 참여, 집단적 의사 결정 기법입니다. 샤레트 기법 보세요. 샤레트 기법. 처음에는 비공식적 관계에서 정, 관, 재계, 관민 잡동. 우리가 독립협회에 보면 처음에는 관민 합동회였어요. 그러다가 적고 결국에 이 관민 독립협회 시위가 일어나면 나오는 것은 전부 반정부 성토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참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레트는 독립협회의 관민 공동회였다가 나중에 일반 백성만 모이는 만민 공동회로 바뀌어가는 독립협회의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렇게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 관민 공동회처럼 이끌어가던 시기에 독립협회의 운동을 샤레트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역시 이것도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 다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이 이렇게 나와요. 시민운동과 비영리단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민운동. 자, 시민운동은 그냥 도덕적으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다.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운동의 기본 성격, 초계급적이고 개량적 운동이다. 뭐 나머지 공공선을 지향한다. 긍정적 측면이야 다 아시겠지만 부정적 측면, 권력과 결탁 시 정부 비호세로 사용될 수 있다. 또 그러면 잘못된 비판이 아니라 여론 형성의 가능성도 있다. 과열운동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넓히면 비정부기구와 비영리기구로 볼 수가 있는데 비정부기구, NGO 있지요?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우리가 UN 그러면은 단독 주권을 가진 국가만을 회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면에서 정부가 대표가 아니면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유엔과 협의적 주의를 인정받은 공식적 조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크, 독도소에 대하여 앞장서기는 반크와 같은 이런 그 단체가 정부기구가 아니잖아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유엔과 이렇게 소위 상호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들의 시민사회 조직들이 NGO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다음에 비영리기구.
비영리기구, 비정부기구는 뭐야? 비영리기구도 나와 있지요. 비영리기구.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할 때 비영리기구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비영리 인간단체가 갖춰야 될 조건. 여기는 이윤이 배분되지 않아야 된다. 정부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성을 띈 것이어야 된다. 자주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한다. 당연히 특정 집단에 예속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자, 이런 것을 보이고 뭐 기능까지 보기는 그렇고 굵은 것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는 비영리기구의 영역인 비정부기구까지 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참여죠. 아른슈타인이 제시한 참여는 반드시 나온다 보고 그 앞에 나왔던 지역사회 복지운동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딱 찍어서 무슨 단어로 하기 때문에 단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사로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사회적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는 여기까지 그림이 나와야 되겠지요. 사회적 경제. 자, 사회적 경제가 뭘까?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주체들이 생산 분배를 수행하는 경제적 시스템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보면 이처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기업 이렇게 4가지만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공정무역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경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람과 환경과의 가치도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만 플러스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그 활동 주체들을 또는 활동 주체들의 이런 모습을 사회적 경제라고 유형은 이처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 기업 등을 들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할 때 보면 우리는 1920년대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사회적 경제는 바로 여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그래서 사람 가치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사람 가치도 같이 한번 가져가 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12년에 협동조합 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표 2007년에 있었던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 그래서 여기 4가지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종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소셜 벤처 기업 등등등이 쭉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은 사회적 기업.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그러면 마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관장합니다. 다음에 마을 기업은 당연히 마을 공동체의 기반을 둔 기업 활동인데 행안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합니다. 그에 비해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관장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걸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다른 내용도 상세하게 되어 있고 뒤에 참고 자료를 넉넉히 집어넣습니다만은 사회적 기업은 예상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마을 기업과 여기 행정은 마을 기업과 자원봉사활동 진흥회, 자원봉사활동 진흥회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다음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쭉 지역 화폐도 있고 공정무역 설명했는데 이 활성화, 사회적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긍정적 측면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만약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사회적 경제적 이윤도 추구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사람 가치도 같이 살려나간다면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빈부격차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 최근 세대 간 갈등 심화, 또 개발 중심의 도시를 둘러싼 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또 그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강화로 인한 사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존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좀 난이도가 들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여기 사회적 기업 나와 있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위안위기를 겪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내용까지는 쭉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참고자료를 봐주시고 쭉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니까 좀 보시고 다음에 마을기업 보시겠어요. 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마을기업이란 뭘까?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 그렇죠? 마을기업.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근거법률이 초시 대상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을 같이 알아. 자, 쭉 보시면서 요건으로 마을기업의 요건은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작은 글씨까지 상세하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보자고는 않겠고 소위 여기 보면은 지역성, 기업성, 공공성, 공동체성 네 가지의 요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활기업, 자활기업. 여기 자활기업 나와 있지요.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을 자활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거를 두고 여기 있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협동조합 요건까지 너무 상세.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고는 당연히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보면은 협동으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당연히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여기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까 인가, 어린이집,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그런가 하면 행안부에 댓글에 갔던 자원봉사활동진흥회, 또 그럼 여기 나오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라는 규정이 몇 개 있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7대 원칙을 제가 쭉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좀 과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운동, 또 주민 참여, 그리고 사회적 경제, 최소한 3문제 아니면 확대되어서 4문제 영역만 가지고 1시간을 우리가 채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과목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